네, 안녕하세요. 인천문화재단 한국근대문학관 북콘서트 담당자입니다. 오늘 2020년 근대문학관의 첫 북콘서트이자 상영회인 윤동주 77주기를 기념하여 육첩방의 시인 행사에 오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무래도 날씨도 춥고 코로나 상황도 좀 여의치 않아서 오시는 길이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와주신 부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원 타카라라는 윤동주 시인의 어떤 다큐멘터리 영화를 촬영해 주신 손자인 감독님 그리고 심원석 교수님을 모시고 저희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일부에서는 저희가 이 윤동주 초판본 시집을 공개하면서 행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행사 시작 중에 행사 중에 저 초판본 같은 경우에는 손대거나 하지 마시고 단순히 사진 촬영만 그리고 눈으로만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저희가 공개하는 이런 다양한 또 작품들이 있어요. 이 책들은 조심스럽게 만지면서 봐주셔도 괜찮습니다. 행사 중에는 절대로 마스크 벗으시면 안 되고요. 식음료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니까요. 물이 필요하시거나 하신 분들은 행사장 바깥에서 개인적으로 드시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를 공동 주관한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 교육연구단 그리고 행사 진행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토다 이쿠코 선생님, 야나기하라 야스코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윤동주 시인을 추억하는 좋은 하루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という作品があります。でもこれは助詞ができたことで、それに名前が改められたんですね。京都ではですね、左京区の地域に留学生が住むということが多かったですね。詩人になれなかったわけですからね。結局学生のまま亡くなって、本人は詩集出したかったけど出せなくて。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한국에서도 윤동주 관련 다큐멘터리가 대단히 많이 제작되고 있습니다만 많이 다른 점들이 있죠. 제 개인적으로는
그 인터뷰 중심으로 그리고 대단히 깔끔하고 여백미가 풍부한 그런 작품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이 작자 손장희 감독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좀 간단히 인사 말씀 좀. 네, 안녕하세요. 영화 타카하라의 감독을 맡은 손장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도 그렇지만 이 영화 타카하라도 우리나라와 일본에 계신 물론 윤동주 시인을 통해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계신 분들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간단히 만든 계기를 말씀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는 이제 학교 교과서에서 배운 별에는 밤과 서시의 시인,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일제강점기 시절에 돌아가셨다라는 지식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제가 들어간 교토조형예술대학교에서 시비를 보게 되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그렇다면 내가 알고 있었던 윤동주 시인은 정말 알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부끄러움과 뭔가 그 당시 제가 유학생으로서 일본에 있었던 사실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 시비가 여기에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을까. 그래서 이 시비가 세워진 계기를 알고 싶어서 이제 그것을 세우신 분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이제 학교 측에서도 졸업 작품으로서 이 학교에 있는 시비에 대한 영화를 한다고 해서 교수님들께서도 이제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기회마다 항상 추모식을 진행하였습니다. 교수님들이 이제 알고 계시는 윤동주 시인의 정보는 위키피디아라는 그런 인터넷 정보밖에 없었는데 유학생인 제가 그런 학교에 대한 영화이자 유학생으로서의 그런 공통 분모가 있는 시인을 주제로 한다고 했을 때 교수님들께서도 굉장히 좋은 반응을 주셨고요. 또 저희 영화에 참여해준 스태프과 관련해서 다른 졸업 작품의 기획안이 역시 있었지만 이번 타카하라 같은 경우는 학교의 졸업생으로서 이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왠지 이 작품에 참여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학교에 속한 학생으로서 뭔가 이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참여해 주었습니다. 상당히 출발이 좋았고 네. 주변 분위기도 호의적이었군요. 네, 제가 이제 그 전에 제가 다닌 영화학과에 한국 유학생이 있었는지는 듣기는 들었는데 이런 윤동주 시인, 특히 학교에 대한 영화를 하겠다는 분들이 없었던 걸로 압니다. 요즘 참 한일 관계 분위기가 참 험악한 가운데 참 아름다운 얘기 같이 들리는군요. 학교에서도 그 학교 교환에 시비가 마련되어 있는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의 어떤 중요한 테마로 삼아서 작품화하는 그것에 적극적으로 나서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네네. 아무래도 영화에서는 좀 부족하게 다뤄졌는데요. 그 타카하라 교사 자체가 교토예술대학의 가장 시초로서 어떻게 보면 학교의 역사적인 장소라고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추모식 또한 저희에 알려주셔가지고 추모식과 나중에 영화가 다 편집이 끝난 이후에는 추모식과 함께 이제 추모 상영도 졸업전에 맞춰서 하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이 여기에 그 뒤에 이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손금이라는 아, 말하자면 여러 사람이 네. 손 감독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사람이 함께 제작을 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작품은 졸업 작품으로 그 영화과 졸업 작품의 경우는 3학년이 되는 해 11월에 그 제가 졸업할 당시에는 다 같이 기획안을 내서 교수님과 학생들이 회의를 거쳐서 5작품이 선정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뭐 제가 촬영이라던가 이런 직접 부탁한 스태프도 있었고 교수님도 있었지만 자발적으로 동기인 지금은 스텝이 되어준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봐주신 분들께서는 이제 그 음향 효과, 이제 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영상과는 차별점이 있다고 봐주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 녹음과 음악 모든 소리에 대한 효과를 담당해준 스텝 같은 경우는 뭔가 다큐멘터리이기 때문에 그런 음향 효과를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보통 극영화에서 그 소리라는 효과는 이제 배우가 말하는 대사 아니면 그 현장 분위기, 그 영화에 비춰지고 있는 현장 분위기를 고조시켜주거나 어떻게 보면 감정에 대한 표현에 밖에 없는데 저희가 이번 작품을 하면서도 이제 시에 대한 부분을 소리로서 대체로 표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 부분에서 좀 다른 작품들과 차별점을 두기로 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그 스텝 그 학생들이 대부분이 일본 학생들이었어요. 한국 학생도 있었습니까? 아, 제가 당시에는 유학생이 저밖에 없어서 오. 영화학과엔 저밖에 없어서 음. 네, 그 저와 같이 이제 제가 시를 낭독하긴 했는데 저와 같이 시를 낭독해준 학생 같은 경우는 저희 학과에 제가 이제 4학년 졸업 작품을 1학년으로 가진 정다정이라는 학생인데요. 그 친구가 마침 저희가 오디션을 공고했을 때 마침 오디션에 참여해줘서 이렇게 여러분께 들려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제작 과정 중에 네. 이 참여하게 된 그 일본인 스텝 학생들이나 스텝들의 경우 말이죠. 대부분 윤동주를 아마 처음 생각하게 보게 됐던 그런 케이스가 많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럼 네. 제작 중에도 또 이런저런 생각이나 심경의 변화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네. 그 제작 과정 자체가 하나의 뭐랄까 좀 네. 드라마라고 할까 네네. 그런 좀 느낌이 있어요. 네. 좀 간단히 좀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처음에 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저쪽 책이나 이제 영화에서도 언급한 이바라기 노리코라는 선생님의 작품도 역시 윤동주 시인에 대한 소개하는 일본의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쉽게도 저희 동기 같은 경우는 그 교과서를 사용한 동기는 없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신 대로 저처럼 시비를 통해 이제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처음 접하게 된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의 경우에는 이제 윤동주 시인을 다시 공부하는 과정이었고 저희 스태프들 같은 경우는 윤동주라는 시인을 처음 공부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요. 그러한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제가 윤동주라는 시인을 어떻게 소개할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보통 누군가를 소개할 때 특히 예술가라는 그런 분들을 소개할 때 그와 비슷한
최대한 비슷한 분을 소개하면 뭐 작품의 장르라든가 그런 거를 소개하기 쉽다고 생각은 하는데 윤동주 시인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도 그렇게 비슷하다라는 그런 시인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만들어진 다큐멘터리 작품이나 뭐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동주라는 영화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제일 간략하게 스태프들한테도 공부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 제가 스태프들한테 먼저 부탁한 거는 그러한 작품들보다는 이제 윤동주 시를 통해서 먼저 접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저희가 이 작품을 졸업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알아가면서 이 작품을 완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간이 한정돼 있고 그러한 제한된 상황에서 그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좀 개인으로서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 어떠지 않을까. 이게 뭐 다소 전문성은 떨어질지 몰라도 윤동주 시인을 처음 접한 학생들, 저희 스태프들, 그다음 더 다시 알게 된 저에 대한 생각을 담음으로써 뭐 간략하게 한 편의 가이드 영상, 안내 영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대상으로 목표로 삼아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도 교수님이라든지 네. 이 과정을 지켜봐 주신 그 일본의 그 선생님들이나 학과의 반응은 좀 있었습니까? 교수님 중에 중에서도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교수님이 계셨는데요. 그 교수님 같은 경우는 우연히 서점에서 윤동주 시인의 시집을 보고 처음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그 시간대가 굉장히 좀 떨어져 있는 지금과 떨어져 있는 예전에 교수님께서 도쿄에 계셨을 때라고 하셨는데 그런 시간을 넘어서도 윤동주 시인이 저희 작품하고 이렇게 연계되었다는 사실에 놀랐었고요. 학과에서도 교수님들께서도 뭔가 학과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보니까 이러한 시비가 이렇게 세워졌구나라는 사실을 좀 단편적으로나마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네. 여기 저 한 6분 정도, 7분 정도인가요? 만 그 인터뷰에 응해 주셨던 선생님 혹은 현지 주민 여러분들이 계시네요. 네. 또 이 한국의 기왕에 많이 소개되었던 그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얼굴이 많이 한국 시청자 여러분께도 알려져 있는 분도 계셨던 반면에 네. 비교적 좀 이번에 좀 새롭게 네. 뵙게 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네네. 저 나카오 교수님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거든요. 네. 이제 보통 윤동주 시비가 건립되어 있는 곳 분위기는 기독교 미션 스쿨이니까 그 기독교적인 그 문화 속에서 윤동주를 받아들이고 그 시비를 설치하고 기리고 이런 문화가 있어요. 예, 있는 건 여러분 다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이거 아까 그 나카오 교수님은 저도 여러분도 아마 잠깐 놀라시지 않으셨을까 싶네요. 윤동주는 자기는 죄가 없으니까 금방 석방돼서 이 아파트로 돌아올 것이다. 윤동주는 말하자면 슬리퍼 신고 체포되어 갔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연로하신 그 도쿄 조형예술대학의 그 교수님은 금방 돌아올 것이다. 그가 아마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죽었어도 그의 혼이 생전에 자기가 친숙했던 그 공간인 그 아파트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윤동주 유혼의 비, 그 혼이 머무르는 비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것은 뭐랄까 좋은 의미로 본다면 그만큼 적극적으로 윤동주가 그곳에 살았던 그것의 어떤 역사적 의미랄까 그런 것을 강하게 되새기고 싶은 의지라고 할까 그런 것도 느껴졌고 또 한편은 그게 바로 일본인의 사생관이거든요. 생사관. 사람이 한국에서는 조금 좋지 않게 볼 수도 있는 각도도 있다고 봐요. 기독교 전통 같은 데서 보면은 좀 의아하게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윤동주의 혼이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생전에 있던 자기의 정든 그 삶의 공간 속으로 돌아와서 머물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시비를 모셨다. 저는 상당히 쇼킹하면서도 좀 긍정적인 면도 많게 좀 느껴졌었습니다. 그분 얘기를 좀 네. 해주시겠어요? 네, 아무래도 저희 작품이 시작하게 된 가장 큰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나카오 교수님 같은 경우는 사실 윤동주 시인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조선통신사라는 그런 분야에서도 굉장히 권위자로 계시고, 그다음에 또 영화에서는 언급이 되지 않았지만 윤동주 시인과 같은 도시자대학교 출신이십니다. 정확히는 윤동주 시인이 돌아가시고 나셔서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같은 시대를 사신 분으로서 이 시비가 건립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같은 경우는 나카오 교수님 또한 그 학교 생활을 통해서 그 당시에는 제2교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2조선인에 대해서 어떤 의식이 없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학창 동창 친구를 통해서 우연히 저 친구는 왜 취업이 안 될까라는 나중에 그런 뒷사정을 들었을 때 그 친구가 사실 제1교포였다라는 그러는 교수님 개인적인 그런 사건도 있었고, 또 나중에 있어서는 교수님이 사회 운동을 하면서도 이제 한국 전쟁에 대한 그런 반대 운동이 일본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운동가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학교의 이사장인 그 도쿠야마 이사장님께서도 그 한국 전쟁, 그러니까 6.25 전쟁 반대 운동에 참여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조선 한국 근대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도시자 대학교에서 시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이곳에서 하숙을 하셨다고 했는데, 특히나 하숙을 하신 장소에서 체포를 당하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단순히 사죄의 의미가 아니라 이것을 기록에 남겨야겠다라는 아마 그런 마음이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비를 세우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교토에만 윤동주 시비가 2개가 오롯이 서 있는 셈이 되네요. 도시자 대학은 원래 그 기독교 문화가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일체 형상을 지어서 숭배하는 일은 철저하게 금하는 것이 기독교 문화입니다만, 도시샤는 윤동주 시비 건립을 허용을 했죠. 저는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의 그 정신적인 기반 전통과 어긋날지도 모르는 그것을 수용을 하고 또 다른 의미도 여러 가지 있었겠습니다만 대단히 참 뭐랄까 향기로운 그런 역사적인 전통이 교토에 이렇게 확립되어 가고 있지 않나 싶네요. 거기에 그 나카오 교수님 같은 그 강렬한 그 정신을 갖고 계신 분이 계셔서 이 조형예술대학에도 시비가 건립되어서 잘 길어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선생님들도 몇 분 계시는데 네. 혹시 그분들 인터뷰하시면서 혹시 느끼신 것 혹은
여기 영상이나 담을 수 없었던 그런 에피소드 있으면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그 이제 전체적으로 만나 뵙게 된 분들의 경우는 뭐랄까 그 나카오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 대한 뭐랄까 역사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우에노 교수님 같은 경우는 시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 또 야나기하라 선생님 같은 경우는 도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고, 박희균 선생님께는 이제 도시샤 대학교에 대한 역할이 있었는데, 또 마지막으로 쿠버타 선생님, 이제 교회에 계신 분께서는 그 지역의 역사를 이렇게 부탁드리게 되었는데요. 개인적으로 그분들께 느껴지는 전체적인 느낌은 아무래도 저희가 학생 신분으로 또 인터뷰를 응했기 때문에 뭔가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면서도 뭔가 이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뭐랄까 어떻게 보면 인터뷰로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 자체가 추구한 방향도 간단히 그 윤동지 시인을 통해서 만나 뵙게 된 분들과의 대화를 연출하고 싶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도 이제 뭐랄까 인터뷰하는 사람과 인터뷰 받는 사람의 그런 입장보다는 어떻게 보면 대화라는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남으로써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거리감이 친근하게 느껴졌었고, 그 사실을 통해서 윤동주 시인과의 그분들과의 관계도 이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활동도 꾸준히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에 임하시는 선생님들이 아주 알기 쉽고 차근차근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게 바로 그런 문맥이 있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다큐멘터리에서 한국에 처음 소개되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긴게츠 아파트라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 소개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동주가 살았던 그 목조 건물 2층이에요. 막 일부는 좀 석조나 콘크리트가 섞여 있었다고도 얘기가 됩니다만, 그것과 유사한 아파트가 서양식 외관을 한 아파트가 남아 있고, 그 아파트가 여기 소개된 것, 그 미즈노 나오키라고 하는 교토대 교수님이 직접 데리고 가서 보여주는 그 장면이 전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긴게츠 아파트 관련 그날 얘기를 좀 포함해서 긴게츠 아파트는 어떤 분위기인가 그것도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아무래도 그 윤동주 시인께서 파숙하셨던 타케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신 바와 같이 이제 전소하였기 때문에 지금 전혀 그 형태가 어땠는지 기록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 미즈노 교수님을 통해서 그 당시에 지어졌던, 또 그 당시에도 지금도 현재도 그렇지만 교토대생들이 하숙하고 있는 건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저희가 이제 그 건물을 통해서 지금은 없어졌지만 타케다 아파트를 이제 어떻게 보면 떠올릴 수 있는 그곳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내부도 보셨어요? 내부 같은 경우는 보긴 했는데 촬영을 할 수가 없었던 게 그 지금도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아파트 자체로만 해도 굉장히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윤동주 시인께서 살았던 당시의 느낌을 느낄 수 있는 장소로서 굉장히 저희 또한 그 사실을 알게 돼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갖고 있는 개성적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다큐멘터리가 갖고 있는 그 고유한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다케다 아파트, 윤동주 생의 맨 마지막 부분이 엉겨 있었던 그 공간에 했다는 점이 이 다큐멘터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다큐멘터리는 어떤 극적인 이런 흐름은 없는 대신에 윤동주의 마지막 10개월이 떠돌고 있는 그 분위기가 떠돌고 있는 그 공간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차분하게 설명 없이 깔끔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강점이 있는 다큐멘터리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마침 이 부분을 많이 송 감독이 직접 거기서 현재 거주하시면서 많이 보고 경험하시고 또 이 영화 속에도 다큐멘터리 속에도 담지는 않았지만 참 이렇게 보충 설명과 더불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가령 이제 윤동주가 아파트에서 그 다케다 아파트에서 체포가 돼서 그 쓰레빠 일본어로 조리라고 합니다만은 조리를 신고 책먹견 보퉁이에 들고 그 거리를 걸어서 형사 2명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만은 거기를 걸어서 말이죠. 한 2km는 될지 모르겠네요. 그 시모가모 경찰서까지 끌려가는 장면이라든지 또는 그 도시샤 대학을 왕래하는 그 루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것을 한 이미지로 한번 느껴보고 싶은 그런 욕심들도 좀 있습니다. 마침 이제 송 감독님이 거기에 정통하게 잘 아시는 분이시니까 당시 이제 통학이라든지 또 산보 루트라든지 네. 또는 그 당시 그 주변에 조선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고 하는데요. 그때 어떤 거리 풍경이라든지 그런 것을 현재 우리가 조금이라도 조금 더 가깝게 상상할 수 있게 네. 좀 보충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역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부분이 아마 그런 교토에 살고 있다. 교토에 저희가 학생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최고 장점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중점을 두고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이제 지금 지도로 보여드리고 있는 게 현대 지금 구글 어스라는 어플을 통해서 지도를 제가 표출을 해봤는데요. 우선 저기 교토조형예술대학 타카하라 교사라고 제일 오른쪽 위쪽으로 보시면 그쪽이 이제 이게 말간경 네, 그쪽 네, 제일 오른쪽으로 보시는 곳이 이제 윤동주 시인께서 사셨던 곳이고요. 이제 지도 제일 왼쪽에 도시샤 대학교입니다. 이 사이에 이제 Y 이렇게 가 있는 곳이 카모가와라는 강인데요. 역시 도시샤 대학을 가려면 이 강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쓰면 안 돼. 네, 없었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그쪽을 중점으로 자료를 찾아보았고 촬영 또한 그곳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가 어디죠? 아파트가 네, 그 위쪽 더 위쪽. 네, 제 위쪽 그 핀에서 도시샤 대학교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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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정지영도 노래한 적이 있는 네. 정준 시인이 시로 쓰신 압천이라는 시로도 되어 있는데 일본어로는 그쪽이 카모가와라는 강입니다. 여기서부터 요 이때가 네. 아마 등교하는 이제 코스가 돼요. 네. 시모가모 경찰서가 어디 있죠? 시모가모 경찰서는 저 카와이바시 조금 위쪽에 있는데 요 위쪽이에요? 오른쪽 그쪽이 네, 어디 네. 아닙니까? 네, 그쯤이었습니다. 여기서 어디서 이렇게 체포되는 날은 네. 이런 형태가 되겠군요. 네, 네.
散歩를 많이 하시던데 네. 데가 어디죠? 역시 윤종신 시인께서도 이제 서울에 계셨을 때 산책을 좋아하셨다고 하는데요. 지금 교토조형예술대학 타카하라 교사 밑에 보이는 키타시라가 수로라고, 네, 그쪽을 이제 제 위쪽이 이제 쭉 키타시라라는 강이 흐르는데, 그 강이 철학의 밑에, 오른쪽 밑에 있는 철학의 길이라고 은각사라는 긴가쿠지까지 흐릅니다. 유명한 네네. 또 그 자료에 대해서는 이제 윤동지 시인께서 재판을 받으신 판결문에도 이 철학의 길과 긴가쿠지 사이에 있는 길에서 친구분을 만나셨다는 기록을 찾을 수 있어서 저기서도 촬영을 하였습니다. 송몽규 하숙도 한 5분 거리였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네, 어디쯤일까요? 그 송몽규 선생님의 하숙집 같은 경우는 지금 키타시라가와라고 수로라고 하고 있는 그 근처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송몽규 선생님이 계속 하셨던 곳 주소가 변경되어 가지고 과거와 현재가 좀 달라서 지금까지로는 좀 추정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네네. 네. 교토 제국대학이 어디죠? 교토제국대학은 여기 밑에. 요건가요? 네. 좀. 요게. 네. 여기가 동지도시죠. 네. 여기가 송몽규, 연동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아파트는 요 근처에 몰려 있었고요. 네. 그렇게 되는군요. 연동지가 아주 사색을 하면서 걸었다는 길이. 네. 아마 이쪽을 통해서 이렇게 다니시지 않았을까.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좀 갈증이 풀렸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우지와 마지막 윤동주 시인께서 친구분들과 송별회를 하셨고 마지막 사진으로 지금 남아 있는 곳이 우지라는 곳인데요. 네, 일단은 여기를 말씀드리면 이제 사진을 찍으신 곳이 오른쪽 밑에 보이시는 우지 아마가세 구름다리라는 곳인데요. 이 다리 같은 경우는 윤동주 시인이 사진을 찍은 다음에 홍수로도 다리가 한번 무너졌었다고 해요. 그래도 지금 거의 그 당시 모습과 똑같게 재현이 되어 있고 지금 이제 다른 우지바시라던가 칸유바시를 이렇게 지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또 마침 그 두 곳에 대한 사진 기록이 있어서 저희 또한 그 장소에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사진을 좀 큰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우지 역사 자료관이라는 곳에서 받을 수 있었는데요. 시기 같은 경우는 조금 대체적으로 1926년부터 45년 사이에 찍힌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새로운 길이라는 시의 배경으로서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지금의 모습이고요. 이곳이 칸유바시라는 곳이고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서 사진을 찍으시고 좀 이 각도에서는 이 각도 그대로 찍게 되면 좀 각도 그 사진이나 장소에 대한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서 이러한 각도로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네. 보통 이 사진 역시 같은 우지 역사 자료관에서 주신 자료인데요. 시기도
26년에서 45년 사이에 이제 이 사진 같은 경우는 비행기를 통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제 이 아마 그 큰 다리가 없는데요. 이제 그래도 다리들을 알아보시는데 이 두 다리를 통해서 풍악을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강에서 보이는 풍경이고, 네, 이 사진 같은 경우는 그 에이잔 덴샤라고 에이잔 전철이 다니는 철로인데요. 이 근처에 그 조선인 이제 제2교포 분들이 많이 사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매일 제가 이 근처에 살았는데 매일 수요일마다 그 트럭 장수가 오셔가지고 이제 김치라던가 한식 제품을 많이 파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접 방문하지는 못했는데 아마 지금도 제2교포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키타시라가와 수로인데요. 이렇게 벚꽃이 철학의 길과 아까 그 은각사 긴가쿠지 길까지 쭉 벚꽃이 피어 있어서 아마 이제 윤동주 시인께서 교토에 계신 일 중에 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벚꽃을 보시지 않으셨을까. 네네. 영화에서는 조금 넣기 좀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렇게 설명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촬영을 했고요. 이 사진은 같은 곳의 여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수로의 깊이를 알 수 있는데 이제 이 수로와 관련돼서는 쿠보타 선생님께서 예전에는 이 수로가 굉장히 얕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윤동주 시인이 사셨던 아파트랑 그 건너편에 있는 교회까지 물이 흘러내렸다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깊게 수로가 공사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아마 철학의 길로 이제 그 윤동주 시인께서 친구분을 만나셨다는 곳은 지금 길이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 길 같은 경우는 좀 변형이 된 것 같은데 그 길을 대체해서 그래도 철학의 길이 그 당시 있었기 때문에 윤동주 시인께서도 산책으로 가시지 않았을까라는 곳으로 참았습니다. 그리고 네. 좀 더 많은 시간이 있으면 더 많은 영상 자료들을 좀 보고 싶은데 시간이 한도가 있어서 참 아쉽습니다. 참 그리고 아까는 사정이 있어서 영상을 보여드린 뒤에 손장희 감독님의 소개를 드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미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약 한 20여 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관심 있는 인천의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울에 또 관심 있는 연구자 선생님 또 한일 문화 관련 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신 활동가 선생님 여러분들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또 한국의 문인 여러분도 참석해 계시고요. 또 일본에서도 그 웹상으로 지금 현재 이 광경을 보시면서 같이 참여를 중입니다. 이 손 감독의 말씀이시죠. 여러분께서 더 듣고 싶으신 내용 또 혹은 또 추가해서 또 혹은 여러분과 같이 얘기를 나누시면서 좀 보충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앞으로 한 20분 동안 기탄 없이 자유롭게 얘기를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는 여기 토다이 쿠코 선생님, 관동 갤러리 관장이신 토다이 쿠코 선생님도 와 계신데요. 하실 말씀 많으시죠? 네, 한번 좀 부탁드릴까요, 선생님? 네. 네, 고맙습니다. 그 영화를 보니까 그 한국과 일본의 젊은 사람들끼리 힘을 합쳐서 열심히 만들었고 또 그거를 또 받쳐주신 많은 어른분들이 계셨다는 거 그게 참 가슴이 따뜻해지고 그런 식으로 좀 저는 봤는데요. 그 영화 속에서 우리가 잘 모르는 윤돈주 씨가 여러 편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던시들이죠. 근데 그런 시들을 선정할 때 일본 학생들하고 같이 선정을 했나요? 윤돈주에 대해서 일본 학생들 많이 공부했다고 하는데 윤돈주 씨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이 많았을 텐데요. 그 학생들이 어떤 시를 좋아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영화에 사용된 그 시에 관련해서 맨 처음에 아무래도 시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 일본에 출판된 책을 찾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희가 제작을 할 2019년도 같은 경우는 4권의 책이 번역이 되어서 윤동주 시인에 대한 시집을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시집을 저희가 이제 스태프들과 나눠가면서 읽으면서 본인이 가장 인상이 깊었고 이 시를 처음 말씀드린 것 같이 윤동주 시의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면서 가장 대표할 만한 작품이 뭐가 있을까 각자 이렇게 2편씩 해서 결국에는 여기 영화에 사용된 시가 가장 공통적으로 많이 뽑힌 시인데요. 뭐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그 참회로 같은 시와 십자가라는 시가 또 많은 분들께서 좋아하고 계시는데 그 시보다는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가장 공감할 수 있었고 개인적으로 가장 이미지가 제일 떠올릴 수 있는 그 동시 쪽에 아무래도 시를 접하는 사람 처음 접하게 된 사람으로서 가장 인상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작품이 선정되었습니다. 혹시 더 질문이나 또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김연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 잘 봤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작품을 만들기까지 참 애쓰셨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이 바로 윤동주 선생님이 가신 날, 기일 날이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가슴이 먹먹하고 오늘 참 뜻깊은 날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윤동주 시인을 통해서 우리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더 깊게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동주 그 감옥에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뭐 식사나 뭐 지병 같은 건 없으셨는지 그런 거를 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 말씀드리고 교수님이 보충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 일본에도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곳이 아마 없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사인으로는 아마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폐렴 증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형무소 감옥에서의 생활의 경우 그 담당 간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조용하고 이제 모범적인 신분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그 간수의 증언을 제가 책에서 본 것 같고요. 아마 정확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알려진 주사라든가 그 부분에서는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좀 더 법정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도 자료가 대단히 부족한 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함부로 얘기하기 어려운 좀 부분이 있습니다. 송우의 선생님이 지으신 윤동주 평전이라는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추천해 드립니다. 상당 부분이 아주 구체적으로 잘 기술이 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고희욱이라는 분도 그때 같이 체포가 되셨는데요. 그분은 금방 풀려나셨어요. 근데 세 사람이 나중에 이제 마지막까지 체포가 돼서 체포가 됐는데 그 고희욱이라는 분은 혐의가 좀 적다고 판단이 되는지 일찍 풀려날 수가 있었다고 또 하네요. 그분의 증언을 비롯한 많은 내용들이 이 석에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권해드립니다. 먼저 우리 손 감독님의 졸업 작품이 앞으로 그 영원히 남을 것 같아서 정말 그 감격스럽고요. 특히 그 학교 조형예술대학에 그 입학했을 때의 윤동주와 영화를 찍고 나서의 윤동주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변하셨는지 궁금하고, 앞으로도 윤동주 시인에 대한 제 영화 감독으로서 또 앞으로도 두고두고 어떤 찍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아직은 잘 모르시겠지만 혹시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처음에 말씀드린 계기의 부분에서 제가 갖고 있던 윤동주 시인에 대한 지식에서는 찍고 난 이유도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알게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생각하는 윤동주 시인에 대한 그런 존재의 경우는 뭐랄까, 저 단순히 같은 유학생, 제가 이제 일본에서 유학한 유학생으로 봤을 때도 같은 과나 이제 다른 동기들과 친해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언어적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어려움이 굉장히 있었는데, 그거를 그 당시에 어떻게 넘어섰다, 뭐 그거를 넘어서서 친구가 되셨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뭐랄까, 현실적으로도 상상으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인물이시고, 또 그거를 가능케 하셨던 윤동주 시인에 대한 가치관이라든가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놀랍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윤동주 시인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특히 시의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이 시를 읽고 공감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정도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뭔가 하게 된다면 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더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어떠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윤동주 소개 활동과 더불어 번역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계신 이은정 선생님 와 계신데요. 말씀하실 게 틀림없이 있으실 거로 생각됩니다. 네, 네, 이은정이라고 합니다.
네, 너무 좋은 영화. 저는 사실은 집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봤는데 오늘 이렇게 영화관에서 그 함께 이렇게 그것도 윤동주 시인의 기일에 77주기 기일에 이렇게 보게 돼서 굉장히 또 다른 감동으로 저에게 오늘이 또 기억될 것 같습니다. 귀한 영화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여쭤보고 싶은 거를 그 윤옥 선생님이 뭐 여쭤봐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잘 해소가 돼서 질문이 근데 그 조금 제 소감을 좀 말씀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영화를 보면서 다시 새삼 느낀 게 있는데요. 영화를 만든 분도 그렇고 또 낭독한 분도 계시고 또 인터뷰를 받으신 분들도 인터뷰를 하신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이 모두 다 윤동주 시인과 개인적인 만남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영화가 정말 그런 윤동주 시인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또 그분들이 평화의 통로로 또 축복의 통로로 또 사용되고 쓰임 받고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게 이 영화가 앞으로도 또 이제부터 만나게 될 윤동주 시인의 개인적으로 만나게 될 세계의 많은 분들에게 어떤 평화의 그런 통로가 또는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귀한 영화 만들어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윤동주 시인을 개인적으로 더욱더 만나시고 또 깊이 있게 윤동주 시인을 많이 알리시는 그런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예, 고맙습니다. 특히 오늘 좋았던 게 교토의 지도를 보면서 윤동주가 걸었던 길을 좀 상상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게 참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저는 집이 도쿄였는데요. 도쿄에서 교토로 자주 여행도 갔었고 또 한국 분들도 교토로 많이 여행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긴카쿠지다 뭐 그런 거 보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 윤동주 시인이 살았던 하숙집하고 긴카쿠지하고 정말 가깝네요. 이런 지리적인 위치 긴카쿠지에서 또 걸어서 노시샤 대학교까지 가는 길 그리고 또 손몽규가 다녔던 교토 제국대학교가 있던 곳 그런 게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시인이 산책을 좋아했던 시인이 얼마나 교토를 즐기면서 다녔을까 그런 생각도 하면서 좀 마음이 좀 뿌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비운의 시인이지요. 일본에서 옥사를 했기 때문에 억울하게 죽었기 때문에 연구하시는 분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석죄의식 일본인으로서의 석죄의식이 있어서 윤동주 시인을 연구하게 됐다 그런 분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이런 식으로 시간을 넘어서 공간을 공유하게 되니까 참 윤동주도 교토에 있었던 나날이 꼭 불행했던 나날만이 아니었구나. 그랬으면 좋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행복한 생각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어떠십니까? 네. 저는 일본에 있어서의 윤동주 현상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을 좀 관심을 갖고 좀 공부를 제 나름대로 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윤동주라는 이름을 안다는 것은 독특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지 않나 싶은데요. 그건 일본에서 윤동주를 안다는 것은 바로 일본인으로서 살아온 과거의 어떤 부분이 그리고 현재의 어떤 부분이 크게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각성하게 되는 그 체험과 맞닿아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대 많은 일본인이 말하자면 일본의 그 교육의 시스템의 잘못으로 인해서 과거에 일본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현대 일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참 알기가 어려운 것이 실정인데요. 근데 그런 것을 근대사와 현대사의 일본 정치사가 어떻게 왜곡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깨닫는 것과 윤동주의 존재를 아는 것은 같은 이퀄 그런 부호로 묶여지게 됩니다. 윤동주를 알므로써 과거에 제국주의 시대에 일본과 이 동아시아 각국과의 관계가 어떠했는가를 자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도 죄 없는 한 청년의 죽음을 통해서 금방 돌아올 줄 알았다는 그 청년의 죽음을 통해 여기 끌려간 그것이 동네를 한 바퀴 돌고 끌려간 것이 마지막이 될 줄이야. 참 저희도 이렇게 지금 이 편한 자리이긴 하지만은 앉아서 생각하면 기가 막힙니다만은 그리고 윤동주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냐? 바로 일본의 현대 정치사가 여러 가지로 왜곡되어 있는 그 문제점, 그것을 바로 현대 일본 사회가 갖고 있는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또 의문을 품고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작업과 맞닿는 것이 또다시 이 윤동주를 아는 것과 또 같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을 조금 개인적으로도 만나보고 대화도 거듭하고 많은 감동도 받고 그런 참입니다만 여기 나오셨던 선생님들은 그런 뜨거운 나름의 어떤 그 만남의 과정이랄까, 그 각성의 과정이랄까 그런 걸 거쳐서 일본에 있어서의 윤동주 운동이라고 할까요? 윤동주 문화라고 할까요? 그것이 오늘에까지 이루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큰 흐름 속에서 윤동주가 바로 살았던 그 아파트, 그 방에 그 오라를 담뿍 계승하고 있는 그 대학의 말이죠. 젊은 우리 미소년 감독님께서 아주 뭐랄까 아주 차분하고 또 아주 간결하고 그리고 팩트에 충실한 그런 아주 아름다운 그런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77년을 맞습니다만은 윤동주는 참 대단한 그런 어떤 뭐랄까 대단한 유산을 한국과 일본에 뭐 중국에도 윤동주 현상이라는 것이 크게 존재하고 있죠. 그런 것을 대단히 커다란 유산을 남겨 놓으셨고 그리고 그 유산들은 간단히 과거를 기억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각각 살아있는 일본에서는 일본대로 한국에서는 한국대로 각각 살고 있는 그 현대사의 중심 문제를 각각 부딪히고 그것을 해결을 위해서 움직이게 하는 하나의 큰 역사적 동인으로서 지금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단히 무서운 한파였습니다만 당시 후쿠오카의 2월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은 온도가 그렇게 낮지 않아도 추운 것으로 대단히 유명한 곳입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한파를 뚫고 여기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좋은 그 작품을 보여주시고 또 상세한 보충 설명해 주신 손장희 감독님께 아낌없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모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